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에 코스피가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00선도 위태위태합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마감 앞둔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오전 중에 잠시 상승 전환했으나 오후 들어 낙폭을 키워가며 방금 막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2시 55분 기준 어제보다 0.8%가량 내린 2,500선을 등락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가 예고해 한국 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690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00원 바로 밑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1,390원대 후반을 유지 중입니다. 지웅배 기자, 종목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미 행정부의 보조금 지급 재검토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 대장주가 나란히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 안팎 급락 중에 있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에도 현대차 역시 여전히 약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KB금융이 그나마 2%, 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보험주들도 대체로 오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의 네이버, 실적 개선과 주주 환원 기대감에 통신업종도 일제히 강세입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열흘째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엇갈린 모습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가 1% 안팎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항생과 대만 심천종합은 소폭 상승 중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위기에 빠진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방점을 둔 사장단 인사를 했습니다. 메모리 사업은 별도의 사장 없이 대표이사 부회장이 직접 챙기게 됩니다. 윤지혜 기자, 인사 내용 전해주시죠. 삼성전자는 전영현 부회장이 DS 부문장 메모리 사업 부장, 종합기술원 원장을 겸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는 DS 부문장 아래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 등 사장급 인사 3명이 각 사업의 수장을 맡았는데요. 반도체 사업의 구원투수로 전격직된 전 부회장이 직접 메모리 사업부를 챙기겠다라는 겁니다. 또 메모리 사업부를 대표이사 직할 체제로 강화했습니다. 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내정하면서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과의 2인 대표이사 체제로 복원한 겁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교체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부는 한진만 DSA 총괄 부사장이 차장으로 승진해 이끕니다. 한 차장은 디램 등 메모리 출신으로 현재까지 미국 최전선에서 반도체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윤 기자, 반도체 중에서도 메모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밀릴 만큼 삼성전자의 반도체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물갈이하면서 핵심인 메모리는 확실한 베테랑에게 맡기려는 의도로 뿌립니다. TS 부문 직속 사장급 경영 전략 담당 보직도 신설했는데요. 전략통인 김용관 사업지원 TF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 반도체 경영 전략 담당을 맡습니다. 삼성전자는 부사장 이하 2025년도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또한 조만간 확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연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 분야 등 국내 투자 환경도 녹록치 않습니다. 이민우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를 이끌 비백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미 투자 기업의 반도체 보조금을 서둘러 지급하려는 것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텔의 보조금이 당초 계획보다 8% 깎이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예상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트럼프 정부에서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마저 높아진 셈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시작하면은 보조금 없애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삼성만 64억 불 준다고 해놨다가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삼성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거죠. 국내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반도체 업계의 수건인 연구개발 R&D 인력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적용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 마무리를 못해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로스가 심하잖아요.
그럼 경쟁이 떨어지죠. 반도체는 빨리 개발해서 빨리 생산하는 데가 이겨요.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연결된 송전선로를 땅 밑에 묻는 비용 1조 8천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국회와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설치 비용은 기업들의 부담이 더 큰 상황입니다. 메모리에서 중국 CXMT에 쫓기고 파운드리에서는 대만 TSMC와 격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정책적 지원이 보다 뚜렷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반도체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게 이른바 K-칩스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여야 간사간 협의체인 소소위를 열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높이는 데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일명 K-칩스법의 올해 말 일모를 앞두고 여야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건데요. 현행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15%, 중소기업의 경우 25%입니다. 하지만 어제 여야가 이같이 합의하면서 공제율은 각각 20%와 30%로 높아지게 됐습니다. 또 연구개발시설 투자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0%로 높이고 인공지능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에도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기자, 여야 정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네, 여야와 정부 모두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관건이고 여기서 이견이 있는데요. 투자 결정부터 양산까지 시간이 걸리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산업계의 경우 5년 이상 일모를 연장해야 한다 요구하고 있고 여야 역시 10년 연장안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3년 연장안을 주장하면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기업에 주는 세제 혜택인 만큼 국가 세수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 5곳이 재건축 선도지구 단지로 선정됐습니다. 13개 구역에서 3만 6천 가구 규모로 재건축이 가장 먼저 추진됩니다. 문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강촌마을 5단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단지 일대 3,600가구가 오는 2027년부터 새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일산에서는 백송마을 1단지, 후곡마을 3단지, 강촌마을 3단지 등 8,900여 가구도 재건축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8,000가구 모집에 6만 가구가 뛰어들 정도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분당의 경우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등 11,0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평촌은 3개 구역에서 5,500여 가구가, 중동과 산보는 각각 2개 구역에서 6,000가구, 4,600가구가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5개 지자체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된 단지는 모두 3만 6천 가구입니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도입, 주민협력형 정비 모델 적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이주 대책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공사비 문제와 고금리도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2030년 입주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 대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하거나 개인이 소유한 요트 유지비 등을 회사 돈으로 쓴 사주 일가가 적발됐습니다. 부모에게 상장 예정 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이후 약 70배 수익을 거둔 사주 자녀도 있었습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급 스포츠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해외 휴양지에 개인 소유 요트들이 여러 대 정박해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산 대금을 주지 않고 그 돈으로 고급 스포츠카를 산 플랫폼 운영업체와 미국에 있는 개인 요트의 유지비 수억 원을 회사 돈으로 쓴 업체 등 14곳이 적발됐습니다. 또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주 일가 16곳도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의 주요 거래처를 떼주고 이를 계기로 자녀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미공개 상장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주 일가 7곳도 적발됐습니다.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상장 예정 주식을 취득하고 상장 후 주가가 약 70배 상승하거나 상장 예정 주식을 증여받아 약 20배의 이익을 얻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소비자와 소상공인, 소액 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사주 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오너 아들, 딸들로의 세대 교체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속 승진에도 불구하고 경영 능력은 아직 물음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대한 기자, 오너가 자제들의 승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 농심 신동원 회장의 장남 신상열 미래사업실장이 지난 25일 전무로 승진했습니다. 1993년생으로 지난 2019년 농심 경영기획팀 사업으로 입사한 지 3년 만에 상무로 승진했고 다시 2년 만에 전무가 됐습니다. 앞서 오리온그룹 담철곤 회장의 장남인 담서원 상무는 2021년 오리온에 입사한 지 불과 1년 5개월 만에 상무로 올라서 업계 최단기 수준으로 임원을 달았습니다. 삼양식품 김정수 부회장의 장남인 전병우 상무는 지난해 상무로 승진했는데요. 1994년생 20대의 나이로 업계 최연소 임원이 됐습니다. 보통 직장인은 대리도 달까 말까 하는 기간에 임원이 되는 건데 그만큼 경영 실적을 내고 있는 건가요? 유통업계가 유독 세대 교체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패션 뷰티 업계엔 오너 딸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성적은 부진한데요. 한세그룹 김동영 회장의 딸 김지원 씨가 대표로 있는 패션 유통사 한세MK는 공교롭게도 김 대표가 취임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내내 영업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형지그룹 회장의 장녀 최혜원 형지 INC 대표도 2016년 대표직에 올랐지만 지난해 영업이익 7억 원으로 간신히 손실을 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론까지 등장했는데요. 9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가 9년 만에 늘었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출생아 수 얼마나 늘었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59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1884명 늘었습니다. 9월 기준으로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올 들어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도 17만 8,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증가한 건데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건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3분기 0.76명으로 지난해보다 0.05명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4분기에도 지난해보다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간 합계 출산율은 0.72명에서 0.74명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장래 인구 추계에서 올해 출산율은 0.68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2명을 웃돌면 2015년 이후 9년 만의 반등입니다. 이정민 기자, 결혼도 크게 늘었다고요? 네, 9월 혼인 건수는 15,368건으로 1년 전보다 18.8% 늘었습니다. 9월 기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1,7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24%, 13건 늘며 모든 분기 통틀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기저효과뿐만 아니라 30대 혼인율 자체가 많이 올랐다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과 결혼 관련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일반 혼인율은 남녀 모두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1억 원을 돌파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누가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흔히 20대가 많이 할 것 같은데 가상자산 투자 누가 많이 했나요? 네, 통계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종 앱 사용자 760만 명 중 성별은 남성,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남성이 440만 명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가 221만 명으로 29%에 해당했습니다. 30대 203만 명, 20대 166만 명을 제치고 40대가 가장 많아 20대 청년층이 많을 거란 통념과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가 34만 명, 서초구가 22만 명으로 가장 많고 성동구가 8천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 3분기 강남 구민수가 56만 2천 명인데 이 중 60%가 가상자산 투자자로 추정됩니다. 이어 서초구가 22만 명으로 등록 인구 대비 53%가 가상자산 앱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어떤 직종이 많이 했나요? 네, 절반에 해당하는 383만 명은 역시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어 개인 사업자가 109만 명, 사회 초년생이 48만 명이었는데 공무원이 눈에 띕니다. 앱 사용자 중 46만 명이 공무원인데요. 전체 공무원 117만 명 중 39.3%, 10명 중 4명꼴인 셈입니다. 공무원은 4급 이상이 아니거나 업무와 관련돼 있지만 않으면 가상자산 투자에 따로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13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이달 기업들의 체감 경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가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달보다 0.6포인트 하락한 91.5로 집계됐는데요. 이 숫자가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상황을 비관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심리지수가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으로 우리나라 수출이 둔화할 거라는 경계감과 함께 불확실성 자체가 커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어제 멕시코와 캐나다의 25%, 중국의 1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본격 시동을 건 만큼 우리 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 기자, 특히 더 부정적인 업종들이 있다고요? 네, 제조업에선 자동차와 전자, 영상, 통신 장비 등을 중심으로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더 안 좋아졌는데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휴대폰도 수출 감소 우려가 커졌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HBM 등 최근 개발된 품목은 상황이 괜찮지만 범용 반도체 쪽 전망이 어두운데요. 특히 중국의 D램 생산 능력 확대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된 게 영향을 줬다는 게 한국은행 측 설명입니다. 또 고환율 기조는 원자재 수입 업체의 직접적인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 속에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서영 기자, 일단 금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5대은행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6%에서 6%대로 집계됐는데요. 어제보다도 금리 상단과 하단이 0.04%포인트씩 하루 만에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초와 비교해보면 0.1%포인트가 넘게 떨어진 건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고정금리 지표로 쓰이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어제 3.1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에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도 대출금리를 안 내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좀 움직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당국 지적에 가상금리 조정을 멈춘 영향도 있는데요. 앞서 은행들은 지난 몇 달간 가상금리를 인상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해왔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금리 하락하는 가운데 대출금리 올리면서 예적금 금리를 낮추는 이자 장사라는 금융위원장의 가장 강한 비판도 나왔는데요. 다만 연말까지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비대면 대출 중단이나 대출 조건 강화 등의 규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특히 5대은행 중에서 국민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 우리농협은행이 현재 비대면 대출을 맡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여전히 대출 문턱이 높아 차주들이 금리 하락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실손보험금을 놓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단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놨습니다. 이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공은 금융당국으로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유정현 기자,
어떤 사안에서 분쟁이 발생했나요? 네, 지난해 50대 A씨가 암 치료를 받으면서 사용했던 병실료의 실손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A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B보험사와 C보험사 두 곳에 병실 사용료 708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각 상품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내보면 B보험사는 258만 원을, C보험사는 354만 원을 A씨에게 줘야 합니다. 그런데 B보험사가 주겠다는 보험금은 고작 149만 원이었습니다. B사는 소비자가 여러 곳에 실손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끼리 비례해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두 보험사의 보험금 중 더 큰 금액인 354만 원을 기준으로 약관에 따라 분담 비율을 계산해 149만 원이 나왔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한국소비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습니다. 유 기자, 소비자원이 A씨 손을 들어준 근거는 뭔가요? 네, A씨가 B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은 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이른바 1세대 실손보험입니다. 이 경우 여러 보험사의 실손보험을 들었을 경우 보험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약관에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소비자원은 이렇게 해석이 애매하다면 관련 법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며 B보험사가 약관에 따른 산출금액인 258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B보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따라 사건은 금융감독원으로 넘어가 추가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첫 시추 지역에 대왕고래로 알려진 8광구, 6-1광구 북부 지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추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작업 예상 기간은 2달입니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내년 상반기 1차 시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깨끗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청정하고요. 베스트와 워스트 모두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특히 중부와 전북, 경북 산간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하고 무거운 눈이 쏟아질 때가 있겠고요. 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은 춥겠고요.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공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날이 추워 난방기를 켜두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공기가 쉽게 탁해질 수 있어서 환기를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